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계시지만 우리 환경부가 정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평택항에 이렇게 필리핀으로부터 반입되어 온 쓰레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처리도 이제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행정 대집행 예산 증액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간에는 3억밖에 행정 대집행 예산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행정 대집행을 하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예산을 이번에 58억까지 증액을 해서 당장 그렇게 쓰레기산으로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들은 좀 처리를 하자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도 지금 환경부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천에 5억 공단에 국외창고에 폐기물을 싸게 수주한 이후에 인근 구청과 민원에 지적을 받은 이후에 음성에 다시 국외창고 부지로 폐기물을 운반하다가 중간에 적발되어서 감사도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폐기물 발생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방치 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어 정의를 좀 할 게 있는데요. 저희가 방치 폐기물은 특정 허가를 받은 처리 업체에서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이후에 허용 보관기간을 특정 보관기간을 초과한 이후에 폐기물이 방치되는 걸 방치 폐기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폐기물 처리 업체가 아닌 나대지나 인대지에 버려지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 폐기물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방치 폐기물은 65만 8천 톤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1월 말까지 원래 방치 폐기물과 불법 투기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지금 지자체에 보고된 바로는 한 85만 톤 정도 방치 폐기물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나대지라든지 불법 투기 양은 한 30만 톤, 35만 톤 정도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결과는 2월 쪽으로 다시 발표를 예정입니다. 환경이 문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이 환경의 문제점은 작년에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방치 폐기물을 이제 포커싱해서 환경의 문제점을 분석했던 건데요. 우선 폐기물의 관리의 주체가 현재 지자체에 있는데요. 지자체에 여러 관리상의 한계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허용 보관량이 있습니다.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 허용 보관량이 초과되었을 때 그 업체를 좀 점검하고 단속을 하면 실제 방치 폐기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번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 지자체 인력 문제라든지 부분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도 있고요. 실제 그렇게 방치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 행정 대집행을 할 때 지방비가 들어가게 되고 행정 대집행 이후에 원인자가 처리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를 하더라도 그 행정 대집행 비용을 회수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 결성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행정 대집행에 좀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작년에 저희가 그 대책 발표할 때 예의주시했던 또 폐기물 중에 하나가 그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중에 공사장 생활 폐기물이 있습니다. 공사장 생활 폐기물이 성상이 이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과 유사한데 건설 폐기물은 어쨌든 특정 허가받은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하지만 실제 불법 투기되거나 방치된 폐기물 중에
상당량이 이 공사장 생활 폐기물로 저희는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지자체에서는 공사장 생활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다른 그 종량제 쓰레기라든지 생활 쓰레기 관리와는 좀 다르게 민간 업체와 그 인테리어 업자에 이미 그 수탁 처리에 맡겨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제 그 뭐가 조폭이 개입되어서 그 불법 투기로 갔던 폐기물 중에 공사장 생활 폐기물 성상이 많았고 그런 부분의 관리 체계가 좀 미비하다는 점도 제가 원인을 하나 담았었습니다.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이런 그 부적정 처리하는 폐기물이라든지 불법 투기를 또 감시하고 하는 그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기능이 좀 시스템상으로 좀 위협했던 점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폐기물 인수인계 시스템이라고 해서 올바로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그 적정 허가를 받고 배출자가 신고를 하고 적정 처리 업체에 넘기는 과정은 이 올바로 시스템에 다 등록이 되고 정보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올바로 시스템 자체가 예전에 종이 전표, 육매 전표로 배출 단계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이 전표로서 인계하는 걸 온라인 정보로서 하는 기능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 이 올바로 시스템이 그 인허가 정보라든지 재활용량이라든지 처리 실적 등이 시스템상에서 연계가 좀 미흡하고 이런 것들이 이 시스템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는 지자체에서 이 워닝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허용 보관량을 초과했을 때 지자체에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든지 혹은 폐기물이 들어와서 재활용이 됐는데 재활용이 얼마큼 됐는지 재활용으로 적정하게 빠졌는지 혹은 다른 부적정하게 폐기물이 빠졌는지에 대한 이 올바로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까지는 아직 고도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불법 폐기물 예방이라든지 건전을 위한 제도상의 한계점도 있어 보였습니다. 폐기물을 불법 처리했을 때 처벌 기준이 지나치게 약하다라든지 실제 그 처벌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폐기물 처리 업체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손방망이 처벌을 한다든지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데 제도적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방치 폐기물이 발생할 걸 예상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폐기물 그 방치 폐기물 이행 보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냐면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을 때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허용 보관량의 1.5배 정도를 가 방치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그 방치 폐기물을 예상을 하고 미리 그 방치 폐기물에 해당하는 양을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낸다든지 혹은 보증보험에 보험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행보증제도의 그 처리 단가가 2015년도에 처리 단가로 되어 있어서 실제 그 이후에 처리비가 많이 올랐는데 방치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이행보증금만으로는 실제 발생량을 처리 못할 경우도 있고 1.5배 허용 보관량이 1.5배를 이행보증을 하도록 했지만 실제 뭐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경기도 의성군의 재활용 업체 같은 경우에는 허용 보관량의 80배 정도로 보관을 했을 경우에 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를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그 방치 폐기물을 포커싱해서 했던 문제점이에요. 실제 폐기물 시스템 자체가 폐기물이 나오면 전단에서는 재활용을 해서 유가성이 있는 폐기물은 전단에서 빠지게 되고 이렇게 유가성이 있는 폐기물이 재활용으로 빠지게 되면 그렇게 남는 폐기물이 이제 소각을 거치고 소각을 통해 소각도 못하는 폐기물은 매립을 통해서 이제 최종 처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최근에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유가와 재활용은 또 밀접한 재활용 시장을 밀접한 유가가 높아지면 석유를 원료로 해서 만드는 제품들이 원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폐기물을 재활용을 통해서 그 유가 대체품으로서 원료 대체품으로서 재활용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재활용이 활성화돼서 폐기물이 잘 빠집니다. 정부가 어떤 컨트롤을 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유가가 거의 2년 전보다 반토막 정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재활용 시장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려워서 재활용으로 잘 빠져나가지가 않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세종 처리 단계인 소각이라든지 매립장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인비시설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소각시설 용량이나 매립지 용량이 폐기물 발생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에서 못 빠져나가고 부단의 소각 비용은 또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폐기물 배출자라든지 중간에 재활용 과정 단계에서는 누군가가 싸게 처리해 준다고 나서면 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방치 폐기물은 정부가 제도로서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게 이용보증 제도라든지 점검이라든지 방치 폐기물이 생기면 행정대지품 통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방치 폐기물에 했던 건 경기와 방치 폐기물의 발생량은 경기와 밀접했습니다. 업체가 부도를 한다든지 하는 방치 폐기물을 발생했던 겁니다. 네, 최근에 불법 투기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폐기물 관리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부 토론을 치열하게 붙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대책을 발표할 때 불법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1월 말까지 하기로 했었고 사업장에 대해서 방치 폐기물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1월 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자체 행정력을 이유로 조금 지체되고 있는데 2월 중으로 전수조사 결과와 특별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대책도 같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발표했던 개선 대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2020년까지 어쨌든 사업장 내에 방치되어 있던 폐기물은 다 처리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불법 투기라든지 방치 폐기물을 건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방치 폐기물이나 불법 투기된 폐기물은 2차 환경오염이라든지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속 처리 목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 내 방치 폐기물은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자체에서 원활한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8년 3억 원의 예산을 19년대 58월까지 협조를 구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경기도 평택이라든지 경북 의성이라든지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올해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신속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그 행정 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업체 행정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률 지원팀을 설치를 해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 대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방치 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종합재활용 업체에서 유가성이 낮은 폐기물을 이제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고 불법 투기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중점 점검 업체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점검 결과 그
위법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2번씩 특별 점검으로 해서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불법 투기 현장 조사를 불법 투기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나대지라든지 야산에 야적 투기된 폐기물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무허가처리 업체 등의 범행이 포착된 경우에 경찰청에 기획수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실제 그 불법 폐기물은 잠재적 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임대 창고를 빌려주는 창고 소유주라든지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시세보다 높게 쳐준다고 해서 불법 브로커와 이렇게 빌려줬다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 홍보물과 같이 저희가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서 11월 그 대책 발표에 홍보를 했고요. 최근에 그 인천의 그 창고라든지 음성의 창고를 또 빌려줘서 또 피해를 본 사례가 있어서 최근에는 그 국토부와 협조를 해서 창고 소유주와도 그런 홍보를 또 해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적정처리 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지자체가 어쨌든 적정처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공사장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자가 어쨌든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을 배출 단계에서 좀 그 배출자 의무를 좀 강화를 시켜서 불연물은 그 건폐업자가 적정 처리해서 매립을 통해 가득하고 가연성 폐기물은 지자체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배출 단계에서부터 강화를 하고 지자체에서도 그 인테리어 업자와 부적정 처리업자가 임의 처리를 해서 불법 폐기물로 빠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좀 적정 처리 체계를 구축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걸로 좀 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공공선별장에 여유가 있는 곳은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운반해서 거기서 분리선별한 이후에 소각이나 매립, 불가성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근데 이제 지자체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선별장에 여유 부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유지 보관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대행계약을 통해서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통해서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어쨌든 관리 감독하게 하는 그런 체계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자체가 그 적정 처리 체계를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감사를 통해서 또 좀 강화를 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 또 인센티브를 줘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적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적정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행안부 정보활동 감사에 그 방치 폐기물이라든지 불법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하는 지자체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정부 보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실제 저희 환경부에서는 한 반기에 한 번 정도 시도별 방치 폐기물 적재 현황이라든지 관리 실태를 조사해서 이걸 언론을 통해 공표를 해서 좀 지자체에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수인계 시스템을 좀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인데요. 국가 폐기물 종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행안부와 2021년까지 지금 180억 원 예상으로 해서 올해 23억 원 정도 지금 확보를 해서
현재 폐기물 인수인계 시스템은 폐기물 빅데이터 기반의 안전 처리를 위한 감시 시스템으로 종합 감시 시스템으로 고도화되어있습니다. 현재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 인수인계 정보만 지금 관리하는 데 지금 공부를 했는데 이런 인수인계 시스템에 덧붙여서 인허가 정보라든지 재활용된 정보라든지 혹은 허용 보관량이 지금 허용 보관량을 초과해서 어느 정도 처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폐기물 관리 감독 관청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고도화해요. 이런 이제 시스템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시스템에 이렇게 하더라도 배출자라든지 폐기물 처리업체가 그 자기 정보를 입력을 하지 않으면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방치 폐기물로 갈 그 우려가 큰 폐기물, 건설 폐기물이라든지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실제 그 폐기물이 들어왔는지 CCTV를 통해서 현장 정보를 올바른 시스템에 바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이동 정보라든지 처리 정보가 시스템에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이 정보들이 시스템에 바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지정 폐기물 같이 유독 폐기물은 그 폐기물 운반 차량이 어디로 움직이는 건지 GPS를 통해서 실시간 감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특정 처리 업체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할 경우에 감시 기능입니다. 실제 나대지라든지 인대지 그리고 창고에 불법 투기하는 폐기물은 주민이라든지 여러 감시 체계를 또 별도로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보상 문제를 운영을 의무화해서 지자체가 주민이 불법 투기에 대해서 신고를 할 경우에 보상을 강화해서 주민이 신고하는 체계를 좀 강화하고 지역 시민단체라든지 연계해서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불법 투기하는 폐기물이 어디에 있는지 감시를 강화하는 체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제도 개선 분야입니다. 불법 처리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형량 하한제를 도입해서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폐기물 불법 처리하거나 불법 투기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통해서 더 세게 할 거고요. 실제 방치 폐기물로 혹은 불법 투기로 가는 것 중에 자기가 특정 처리하겠다고 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재위탁 행위 근절을 위해서 현재 재위탁을 했을 경우에 과징금을 하거나 영업 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 정지를 할 경우에는 과징금만 내고 영업 기간을 이제 계속 늘리면 불법 행위를 또 계속할 수 있고 업체는 또 과징금만 내고 자기가 불법으로 처리했을 때 수탁했던 폐기물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런 좀 부작용이 있어서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병가하는 걸 좀 없애서 영업정지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불법 처리자에 대해서는 입찰이나 허가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고의로 부도 처리해서 방치 폐기물을 발생하거나 혹은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에는 다음에는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 없도록 허가를 제한할 예정이고요. 건설 폐기물 적격 처리 업체 선정을 평가 기준에도 일곱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비율을 높여서 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평가 기준을 고시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실제 현재 이행 보증 처리 단가가 12년도에 고시한 처리 단가는 실제 처리비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처리 단가를 현실화를 통해서 방치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방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상방규정으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고요. 폐기물 관련 공제조합이나 협회에 방치 폐기물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을 해서 실제 지자체나 정부가 업체에 방치 폐기물 행정력을 못하는 부분을 공제조합이라든지 협회가 그런 기능을 좀 보완을 해서 관리감독 기능을 좀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목목별 추진 계획은 소관부처와 추진 일정별로 저희가 착실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11월 달에 저희가 범정부 대책으로 발표했던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2월 중으로 그 불법 폐기물 전수조사라든지 특별점검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도투되는 구속 대책과 오늘 토론을 통해서 여러 전문가라든지 또 각종 협회와 단체에서 의견을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구속 대책으로 가능할 게 있습니다. 구속 대책을 보완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발생되는 문제는 방치 폐기물, 불법 폐기물, 불법 수출입니다. 한국의 폐기물 처리의 기초 체력이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세 가지 형태의 병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병을 유발시킨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런 병증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일어나서 계속 우리를 괴롭힐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거냐가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치 폐기물의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로 세분화가 됩니다.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전 이내로 방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와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범위를 벗어나서 방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전 범위를 초과해서 발생하는 경우와 불법 투기와 불법 수출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 오염 원인자가 이 폐기물 처리 비용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의 부담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정확한 실태 조사가 되고 있지 않지만 현재 다양한 형태로 추정을 했을 때에 공공이 부담해야 될 방치 불법 폐기물의 양이 100만 톤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00만 톤이 넘어가는 이 가연성 폐기물을 공공에서 행정 대집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까요? 소각 비용 기준으로 톤당 26만 원이 소요된다라고 했을 때 2,600억이 필요합니다. 지금 50억의 국고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생각하면은 극소수의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은 우리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범위보다도 훨씬 더 넘어설 수도 있다. 그리고 100만 톤이 다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이게 100만 톤이 되고 200만 톤이 되는 순간 그 피해, 우리가 사회적으로 감수해야 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방치 불법 폐기물 문제는 작년,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사이에 급속도로 진행되었다라고 생각이 하고요. 여론의 집중적인 이슈를 받기 시작한 건 2018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의성의 쓰레기상과 필리핀의 불법 수출 두 가지의 상징적인 사건이 터지면서 이 문제의 실태가 여론의 시야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2018년 상반기에 터진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하반기의 불법 방치 폐기물 사태는 별개의 독립적인 사건이냐 아니면 서로 연결되는 사건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작년 상반기에 발생했던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수도권 지역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폐비닐 수거 대란 사태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발생한 건 폐비닐 문제죠. 하반기에서는 폐비닐을 비롯한 가연성 폐기물, 불법 방치 폐기물 문제입니다. 따라서
작년 상반기 사태와 하반기 사태를 간통하는 것은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 대란 사태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반기 사태와 하반기 사태는 뭐가 차별점이냐? 상반기의 경우에는 배출 단계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배출 단계에서 도시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여론에서 빨리 체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빨리 신호를 느낀 것이고 빨리 이슈화가 된 거고요. 하반기의 경우에는 처리 단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여론의 이슈화가 된 것은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늦게 나타나는 것이죠. 급성 종양이나 악성 종양, 만성 악성 종양이냐의 차이가 되겠지만 결국에 문제의 뿌리는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를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과제로 귀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발생의 원인은 뭘까요? 두 가지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의 폐기물 처리 인프라의 균형이 급격하게 불안정해진 거죠. 처리해야 될 폐기물의 발생량은 증가하는 데 비해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용량이 부족해지면서 폐기물 인프라의 불균형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이게 한국의 폐기물 처리의 기초 체력을 뒤흔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될 거고요. 이런 폐기물 처리 시장의 위기 상황이 도래하는 데 대해서 현재 폐기물 관리법 체계에서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노출시킨 거죠. 한국 사회에서 폐기물 불법 방치 문제가 전국적인 사안으로 심각해진 경우가 IMF 사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IMF 사태 이후에 불법 방치 폐기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1999년에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대폭 강화가 됩니다. 1999년에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시스템이 폐기물의 인수 인계 시스템, 올바로 시스템이죠. 그다음에 수탁 처리 능력 확인, 방지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제도 이런 등의 관리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태를 비추어 보았을 때 1999년에 도입되었던 이 폐기물 관리법에서의 시스템 자체가 현재에 발생하고 있는 불법 방치 폐기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지금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의 문제는 폐기물 처리 인프라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폐기물 관리법에서 가지고 있는 이 제도적 약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따라서 폐기물 관리법 그리고 한국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폐기물 처리 인프라의 불균형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로 유입되는 폐기물 양이 급증을 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폐기물 정책이 매립 제로화 정책으로 가면서 매립장으로 반입되던 가연성 폐기물이 가연성 폐기물 처리 시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국외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를 통해서 중국 동남아 국가로 빠져나가던 불법 수출량들이 국내로 유턴을 많이 했죠. 반면에 국내 폐기물 처리 시설 처리 능력은 정체 상태에 머무르고 있고요. 신규 시설의 경우에는 주민 민원에 의해서 증설이 신규 시설이 설치가 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폐기물 처리 시장으로 유입되는 가해성 폐기물의 양이 처리 시설 능력을 초과하는 상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폐기물 처리비가 인상이 되죠. 그리고 폐기물 처리가 지연이 됩니다. 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가 안 되는 것이죠. 이 문제에서 배출자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비싸고 폐기물이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브로커들이 폐기물을 싸게 빨리 채워줄게 라고 했을 때 쉽게 배출자들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폐기물 불법 처리의 유인 구조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환경부의 폐기물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구성을 해본 겁니다. 한국에서 연간 발생하는 폐합성 고분자 화물은 1000만 톤 정도가 되고 100만 톤이 매립되고 400만 톤이 소각되고 500만 톤이 재활용 시장으로 유입되는데요. 그 중에서 약 330만 톤이 에너지 회수 시장으로 유입되는데 에너지 회수 시장 중에서 시멘트 소속내, 소속로, 소각 열에너지 시설, 폐기물 고용률 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 소각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자체가 정체 상태고 폐기물 미세먼지 대책으로 소각 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의 편법으로 허용 보관량 이상으로 반입해서 소각하는 행위도 단속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소각시설에서 처리해야 될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 능력도 정체되거나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을 한 거고요. 시멘트 소속로와 소각 열애 에너지 시설은 몇 년째 포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연성 폐기물이 증가했을 때 이걸 받아줄 수 있는 탈출구가 폐기물 고용연료 시설이었죠. 근데 폐기물 고용연료 시설의 경우에도 최근 1, 2년 사이에 전국적인 민원이 발생하면서 시설 자체가 예정대로 설치 가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폐기물 처리 인프라의 시스템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폐기물 통계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가연성 폐기물로 분류가 되지 않는 기타 혼합 폐기물도 그리고 무자료 불법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이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폐기물 통계만 보게 되면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나는데 현장에는 폐기물 처리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폐기물 통계에서 잡히지 않는 무자료 거래량으로 인해서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가 부정확하게 되니까 정책을 올바르게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폐기물 통계가 정확하게 잡혔으면 폐기물 처리 시설 부족 현상이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예측이 되었을 텐데요. 이게 통계에서 이런 양들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폐기물 처리 시설 부족과 관련된 부분이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일단 관리 시스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올바로 시스템의 문제인데 올바로 시스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바로 시스템의 배출자들이 폐기물 배출을 등록하지 않은 산업지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면제 구간이 존재를 하고요. 그보다도 더 심각한 부분은 배출자가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을 인수인계 정보를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지도점검 기관에서는 깜깜이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올바로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하지 않는 이 현황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정부에서 관리한 것은 배출원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까지 폐기물이 이동한 현황만 파악한 거죠. 폐기물이 처리 시설로 이동한 이후에 처리 시설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죠. 올바로 시스템의 자료를 분석을 해서 방치 폐기물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 가동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올바로 시스템은 이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도점검의 문제입니다. 상기점검의 어려움들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지자체 행정처분의 미흡과 업체의 편법 대응입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굉장히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성의 쓰레기산입니다. 제보받은 사진입니다. 2015년 3월 사진이고요. 2018년 3월 사진입니다. 이미 2015년 3월에 이 업체는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상태이죠. 근데 3년이 지났을 때 오히려 문제가 이 당시에 해결되기보다는 3년이 지났을 때 문제가 더 악화됐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정상적으로 업체를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폐기물 처리업을 접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폐기물 처리업을 접기 전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처리 능력을 초과해서 계속 폐기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보관량을 초과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리게 되고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영업 정지를 하게 되죠. 근데 영업 정지를 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 업체는 어떻게 하냐면 행정소송을 걸어버립니다. 행정소송을 걸어버리게 되면 지자체 행정처분이 효력이 중단이 되어버리죠. 이런 식의 편법 대응을 통해서 업체들은 목숨들을 억지로 이어가게 되고 그 사이에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는 것이고 지자체의 경우에도 단속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지자체는 법률에 규정한 바대로 처리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했기 때문에 지자체는 면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제도적 흡전 속에서 문제가 악화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업체의 편법 대응에 대해서 좀 더 법률적인 강화를 통해서 허용 보관량을 초과해서 처리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좀 더 강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수출 폐기물의 문제인데요. 그 필리핀 불법 수출된 폐기물이 평택에 들어왔죠. 평택에 들어오면서 환경부가 이것은 재활용 목적으로 수출된 것이 아니라 처리 목적으로 수출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그걸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용 목적으로 수출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당사자들이 당신들이 보기에는 처리 목적이 쓰레기로 보이지만 나는 여기에서 20% 정도는 선별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수출하는 사람도 수입 업자도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인식했다라고 입을 맞춰서 주장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든 20%라도 선별을 해서 재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재활용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목적의 수출이라고 했을 때의 그 재활용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의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신고조항에서 보게 되면은 신고해야 될 폐기물의 종류만 규정해 놓고 있어요. 이게 재활용 목적이라고 했을 때 재활용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수탁 처리 능력 확인 제도인데요.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업체에게 폐기물을 위탁할 때 위탁업체가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인데 현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수탁처리 능력 확인 제도가 서류상의 형식적 확인에 그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가 인허가증 사본과 방치 폐기물 처리 이해 보정 관련 서류 사본만 제출하게 되면은 배출자의 수탁처리 능력 확인이 그친 걸로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수탁처리 능력 확인 제도로 인해서 실제 업체가 방치 폐기물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업체로 폐기물이 위탁되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정 제도의 경우에도 보정 범위의 문제, 그다음에 사전 예방 조치의 위험, 그다음에 단가 기준 적용 현실성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제조합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 공제조합은 물량 기준으로 1.5배를 보증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단가 기준으로 1.5배를 보증을 하게 되는데 폐기물 처리 시장의 복잡성을 생각을 했을 때 단가 기준으로 보증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폐기물 처리 시장의 처리 단가가 계속 유동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연성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굉장히 차등화되어서 형성됩니다. 그러면은 가연성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더라도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의 어떤 성상을 기준으로 삼을 거냐, 어떤 시점에 시장에서의 처리 단가를 기준으로 삼을 거냐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런 경직된 처리 단가 고시 제도가 운영이 될 경우에 실제 단가에 비해서 시장에서의 처리 단가가 2배가 올랐어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 단가로 보험의 회사에서 보증을 해줬을 때는 실제 처리되는 비용들을 다 보험에서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차액은 지자체가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배출자의 방치 폐기물 발생에 대한 대응이 부재합니다. 지금 현 상태로 가게 되면은 사업장에도 폐기물이 쌓이는 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사업장 부도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사업장에서 배출자에게 방치 폐기물이 발생할 우려도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치 폐기물의 이행 범위와 관련해서 사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불법 방치 폐기물 발생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입니다. 근데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가 전혀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후 관리, 그러니까 방치 폐기물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방치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재원들이 마련되기 힘든 구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인데 저는 사실은 방치 불법 폐기물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공공의 부담으로 떠넘겨질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따라서 방치 불법 폐기물 문제는 사전 예방을 어떻게 확실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래서 폐기물 처리 구조를 안정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이상적인 정책으로는 폐기물 감량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야 되겠지만 폐기물 감량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책으로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용량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용량을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의 확대의 근본적인 장애 요인은 주민 민원입니다. 따라서 주민 갈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 사태가 지속되게 되면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주민들이 한몸이 되어서 폐기물 처리업체 입지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와 관련해서 지자체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지도 점검해야 될 책임과 의무만 부여되고요. 잘못됐을 경우에는 방치 폐기물, 불법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지자체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책임과 의무만 있고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비용적인 부담까지 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아예 우리 관내에서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안 들어서는 게 최선이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만을 강조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와 관련해서 해당 지자체와 해당 지역 주민과 폐기물 처리 업체가 관련된 이익들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된 저는 근본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주민들의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주민 이해 증진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용량 증가와 관련해서는 신규 설치를 하려면 좀 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대책으로는 현재 활용 가능한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자체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여유 용량이 있는 처리시설로 폐기물을 보낼 수 있는 긴급조치, 행정적인 장벽이 있을 경우에 이 행정적인 장벽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와 관련된 긴급 대응 방안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의 용량 증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단의 경우에 산단에 입지한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산통부와 산단의 규제에 따라서 신규 증설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가 산통부와 협의를 통해서 산단에 입지한 소각시설의 경우에 소각시설 용량 증설이 가능하도록 좀 풀어주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배출자 감시 체계가 강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로 시스템의 사각에서 존재하는 무자료 거래와 관련된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실태 조사와 관련된 제도적인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부 과장님께서 공사장 생활 폐기물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공사장 생활 폐기물의 경우에 서울시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발생량이 많습니다. 연간 70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공사장 생활 폐기물이 종량제 봉투 총 발생량의 30%를 차지합니다. 이거를 지자체 공공처리시설에서 관리하라고 요구했을 때 지자체 공공처리시설은 도저히 수용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확실한 거점을 확보하고 이 거점을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설 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 시스템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임시 보관 장소 시스템으로서는 올바로 시스템 등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한 자료 관리가 구조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건설 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라고 하는 거점에 유입된 공사장 생활 폐기물이 보관 장소로 빠져나갔을 때는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서 그 흐름들이 추적 가능한 뭔가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줘야만이 이 부적정하게 흘러가는 흐름들을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배출자의 수탁 처리 능력 확인 제도 개선이 될 텐데요. 수탁 처리 능력은 현재와 같은 서류상의 확인이 아니라 제3자의 기관들에 의한 현장 확인 기반한 확인 서류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이제 방치 폐기물 관련된 공제조합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많은 토론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수탁 처리 능력 확인 제도
확인 기간의 설립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는 전문기관 확인을 거쳐서 방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에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공제조합이 그 기간에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는 1.5배까지만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사전 확인 역할까지 부여를 했을 때도 현재와 같이 1.5배 역할만 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쟁점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은 토론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제도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감시 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환경부와 지자체의 지도 점검이 필요하고 올바른 시스템을 통한 사전 경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폐기물 처리 업체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편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허용 보관량을 초과에 따른 폐기물 처리 명령과 관련해서는 행정소송 자체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등등의 조치가 강화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법률을 전공하시는 분들과의 조금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감시 체계가 강화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신고 포상문제 도입도 필요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처리와 관련된 신고 시스템 이런 것들도 잘 구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기관의 관리 업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입된 업체에 대해서 지자체 지도 점검이 아니라 방치 폐기물 처리 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관련된 처리 업체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방치 폐기물 처리형 보험단가 산정의 경우에도 현재처럼 필요할 때마다 고시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이런 경직된 시스템으로 가는 것들이 시장의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강화의 경우에도 한번 지금 시점에서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